병원 비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야 해요. 왜 갑자기 그래? 이게 유일한 길이야. 엄마. 나는 오늘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피와 땀이 밴 재산은 단 한 푼도 내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삐 앙상한 내 팔뚝에 꽂힌 링거줄을 타고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생명의 남은 시간을 재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대학병원 1인실의 하얀 벽은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은 꼭 내 마음 같았다. 하지만 이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바로 내 침대를 둘러싸고 선 자식들이 내뿜는 열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탐욕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며느리 혜주였다. 살뜰하게 내 팔을 주무르는 신용을 하면서도 그 눈은 내 얼굴이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계산하듯 굴러가고 있었다. 40년 넘게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아온 내 눈은 사람 얼굴에 쓰인 속내를 귀신같이 읽어냈다. 저건 걱정이 아니었다. 저건 확인이었다. 혜주야, 그런 말은. 아들 성민이가 짐진 며느리를 말리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혜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본심을 드러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알아야 할 건 알아야죠. 장남으로서 집안 대소사를 정리하려면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농협에 넣어두셨다는 그 예금은. 성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딸 수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안말기 판정받고 누워 계신데 재산 얘기가 먼저 나와? 순간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그래도 내 딸은 다르지. 오빠와는 다를 거야. 평생 오빠에게 치여 서름을 받고 자랐어도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는 엄마 나도 엄마 마음 이제 알겠다며 내 손을 잡아주던 딸이었다. 희미한 온기가 심장을 데우려는 찰나 수진이의 다음 말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재산 정리를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장남이라고 오빠가 다 가질 생각은 마. 엄마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반찬 해다 나른 건 나야. 오빠랑 새언니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쳤으면서. 아, 결국 너도 똑같았구나. 누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일 뿐 내 죽음 앞에서 돈을 생각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위암 사기.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70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내 평생의 보물이자 유일한 보험이라 믿었던 것들이 실은 내 숨이 끊어지기만 기다리는 하이에나였다는 끔찍한 진실. 야, 김수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장남이야, 장남. 대를 잇는 아들이라고. 어머니 집은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서 제사도 모시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사? 제사 모시는 사람이 엄마 생신도 까먹어? 작년 엄마 생신 때 나 혼자 와서 미역국 끓여드린 거 벌써 잊었어? 그때 오빠랑 새언니는 뭐 했는데? 가족 여행 간다고 필리핀 가셨잖아. 그건 애들 방학이랑 날짜가 겹쳐서 어쩔 수 없었.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갈라지고 작게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에도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꽂혔다. 그 눈빛 속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는 기대와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희미한 눈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30 중반의 남편을 잃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날, 4대 살배기 성민이와 갓 돌 지난 수진이가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그때 나는 다짐했다. 이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따위는 없다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새 양말에 상표를 붙이는 부업을 하면서도 어린 성민이가 엄마 나 저 로보트 사줘 하면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 발버둥 쳤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책가방을 매게 해주고 싶어서 내 하나뿐인 금반지를 팔았던 기억이 눈앞에 선했다. 내게 자식은 종교였다. 그 애들이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고 그 애들이 아프면 내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낡고 비좁은 24평 아파트. 벽지 곳곳은 누렇게 변색되고 겨울이면 외풍에 잠을 설쳐야 하는 곳.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성민이 장가갈 때 전세 자금 보태주고 수진이 시집갈 때 혼수며 예단이며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어서 내 노후 자금 통장을 전부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았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사는 것, 그게 내 유일한 자부심이고 행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희생이 지금 이 차가운 병실에서 조각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의사 선생님 다시 불러드릴까요? 혜주가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하지만 그 상냥함 뒤에 숨은 조급함을 나는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재산 분배나 똑바로 결정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성민아.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지난번에 주식 투자했다가 크게 잃었다고 하지 않았니? 괜찮으냐? 내 물음에 성민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옆에 있던 혜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건 뭐 다 해결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아. 나는 다시 딸을 보았다. 너는 내 서방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애들 학원도 하나 끊었다며. 수진이의 얼굴 역시 어두워졌다.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 뿐 대답이 없었다. 내 자식들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미의 죽음을 그 지옥에서 탈출할 동아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그들의 빚을 갚고 손주들의 유학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미 엿들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내 관 뚜껑에 못질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내 시체 위에 쌓아 올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평생을 지탱해 온 믿음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무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자식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좇아 사막을 헤맨 어리석은 순례자는 아니었을까? 다들 나가보거라. 나 혼자 좀 쉬고 싶다. 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환자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는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어머니. 푹 쉬세요. 저희 내일 오전에 다시 올게요. 성민이가 말하고 혜주와 수진이가 뒤따랐다. 병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똑똑히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혜주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어머니는 꼭 저렇게 사람 애를 태우신다니까. 그냥 딱 정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과 소독약 냄새만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바싹 마른 얼굴, 움푹 팬 눈,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평생 자식들 거울 역할만 하느라 정작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늙어버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결심이었다. 그래,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만큼은 오롯이 김영숙 나 자신을 위해 쓰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 손으로 직접 쓰리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자식들이 아닌 내 유일한 친구 정자였다. 정자야, 나 영숙이다. 정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걸걸하고 따뜻했다. 내 갈라진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던 그 기세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내 손을 잡는 정자의 손은 평생 쭈꾸미와 낙지를 주무르느라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스했다. 나는 결국 정자의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내 자식들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탐욕.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던 절망감을 쏟아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참 뒤 내 울음이 잦아들자 정자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불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런 쳐 죽일 놈들. 애미가 죽어간다는데 재산부터 헤아려? 영수가 정신 차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그걸 왜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 입에 그냥 넣어줘? 정자의 꾸짖음은 오히려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래, 이건 내 돈이다. 성민이 기저귀 값 아끼려 내복을 20번도 더 기워 입고 수진이 분유값 벌려고 한겨울에도 냉동창고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던 내 세월이 담긴 돈이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내 세계에 정자의 말이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퇴원을 고집했다. 병원비가 아깝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자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집으로 옮겼다. 그들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약탈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 낡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그들의 탐욕이 들끓는 전쟁터가 되었다. 아들 성민과 며느리 혜주는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린다는 명분으로 부엌을 차지했다. 하지만 혜주의 눈은 냄비가 아닌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그릇 세트를 향해 있었다. 어머님, 이거 옛날 거라지만 그래도 값 좀 나가지 않아요? 라며 은근슬쩍 운을 떼었다. 성민이는 집안 공기가 탁하다며 서재를 정리하는 척 내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내 도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제 것인 양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딸 수진이는 내 옆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 내 팔다리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 손길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엄마, 오빠는 장남이라고 저렇게 다 가지려고 하네. 엄마도 알지? 내가 오빠보다 엄마한테 얼마나 더 잘했는지. 엄마가 지혜롭게 나눠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남매의 상해. 라며 끊임없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오빠를 험담했다. 나는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감고 누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들었다. 그들이 내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제 몫을 탐색하는 소리, 서로를 견제하며 날카롭게 속삭이는 소리. 그 소리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어느 날 오후 볕이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잠시 기대 앉아 있었다.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속의 젊은 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처음으로 시장에 내 자리를 얻은 날이었다. 사진 속 어린 성민이와 수진이는 내 양옆에 딱 붙어 어설픈 V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비좁은 단칸방에 살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왔을 때 나는 장사가 끝나자마자 시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그 애가 제일 좋아하던 통닭을 사다 안겼다. 수진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나는 우리 딸 이제 어엿한 대학생 된다고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어깨를 으쓱였다. 내 모든 계절은 자식들을 중심으로 돌았다. 내 기쁨과 슬픔, 내 희망과 꿈은 모두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앨범 속에서 천사처럼 웃던 내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앨범을 넘기던 내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이었다. 약 기운에 잠이 든 척 안방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어머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질질 끌 거 없다는 거야. 당신 주식 투자 실패한 거 메꾸려면 저 아파트 팔아도 모자라. 빨리 처분해서 빚부터 갚아야 우리도 살아. 며느리 혜주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했다. 알아. 아는데 수진이 쟤가 문제잖아. 자기가 엄마 병수 발했으니 예금은 전부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골치 아프게 됐어. 아들 성민이의 한숨 섞인 대답이었다. 뭐가 골치 아파? 오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아파트는 오빠 거고 예금은 반반 나눠야지. 우리 민준이 내년에 캐나다로 유학 보내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야.
엄마가 평생 오빠만 위하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럴 순 없지. 딸 수진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그들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재산일 뿐이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아들의 빚을 갚고 손자의 유학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그들의 미래 설계도에 내 마지막 삶의 자리는 없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숨이 막혔다. 위암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지은 자식이라는 집이 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내 눈물은 모두 말라 있었다. 눈물을 닦아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날 터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성민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성민이는 말을 흐리며 혜주와 수진이의 눈치를 살폈다. 혜주가 냉큼 말을 받았다. 어머님 뜻을 존중해서 저희 남매가 다툼 없이 따르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는데. 유언장. 그 단어가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이제는 내 죽음을 재촉하다 못해 그 죽음 이후의 잔치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초조함과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오빠, 변호사가 뭐래? 자필로 쓰셔야 효력이 확실하대? 수진이가 성민이를 재촉했다. 응. 그리고 증인도 2명 필요하고. 그래서 아파트는 장남인 내가 상속받는 걸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안 돼. 내 앞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어미 앞에서 그들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고성이 오갔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 움직임에 싸우던 3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그만하거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다시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정자야. 나 변호사 좀 알아봐줘. 아주 똑똑하고 일처리 확실한 사람으로. 수학이 넘어 정자는 내 목소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짧은 침묵 끝에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영수가.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찾기로 했구나. 정자야. 나 변호사 좀 알아봐줘. 아주 똑똑하고 일처리 확실한 사람으로. 수학이 넘어 정자는 내 목소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한탄이 섞여 있지 않았다. 겨울 강바닥처럼 차갑고 잘 벼린 칼날처럼 단단했다. 짧은 침묵 끝에 내 평생의 동지는 결연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알았다, 영수가.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찾기로 했구나. 그날 이후 내 낡은 아파트는 기묘한 평화에 휩싸였다. 내가 유언장 소동 이후 입을 굳게 닫아버리자 자식들은 일단 전술을 바꾼 듯 했다. 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내게 효도를 퍼부었다. 성민이는 퇴근길에 내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비싼 한우를 사들고 왔고, 혜주는 백화점에서 고급 영양제를 한아름 안겨주었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내 곁을 지키며 과일을 깎아 바치고 시시콜콜한 드라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내 기분을 살피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모든 친절은 잘 익은 과일을 따기 전 마지막으로 주는 물 한 바가지와 같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보았다.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여셨나? 누구에게 마음이 더 기울었을까? 하는 조급한 계산들을. 그들은 내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얻기 위한 마지막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에 묵묵히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그들이 사온 약을 삼켰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약속한 날 정자가 아침 일찍 우리 집을 찾아왔다. 시장에서 갓 쪄낸 뜨끈한 옥수수 봉지를 들고 서였다. 영수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병이 더 깊어져. 나랑 바람이나 쐬러 가자. 저기 용한 침쟁이가 있다는데 가서 침이라도 한 대 맞고 오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던 성민이와 혜주가 경계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딜 가세요? 그냥 집에서 푹 쉬셔야죠. 이 사람아, 사람이 흙만 밟고 살아도 3년은 더 산다는 말이 있어.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있던 기운도 다 빠져나가는 법이야. 내가 잘 모시고 다녀올 테니 걱정들 말어. 정자는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혜주의 말을 일축했다. 수진이가 내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힘들면 그냥 다음에 가.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정자랑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기분도 나아지겠지. 내 대답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들은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탐색할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그런 속내를 알기에 나는 더더욱 담담하게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정자의 낡은 차에 오르자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위선과 탐욕의 공기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이었다. 우리는 침쟁이에게 가지 않았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법률사무소 앞에 멈췄다. 김진우 변호사 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정자가 미리 약속을 잡아둔 곳이었다.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나를 맞이한 김 변호사의 눈빛은 총명하고 따뜻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식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나는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후회라, 내 인생은 이미 후회투성이요. 자식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친 것, 그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후회지. 이 결정은 후회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의요. 내 단호한 대답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 앞에 펼쳐놓았다. 유언장, 그리고 재단 설립 및 기부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본인 김영숙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은 사후 김영숙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본 재단은 나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억척같이 자식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될 것을 명한다. 내 평생의 피와 땀이 그저 아들의 빚을 갚고 손주의 유학 자금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메마른 내 가슴에 뜨거운 샘물을 솟아나게 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린 듯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 손으로 성민이의 첫 입학 통지서에 이름을 썼고 수진이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했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지금 내 자식들의 이름을 지워내는 이 순간,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내 이름 석자를 정성껏 써내려갔다. 김, 영, 숙. 그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무겁게 나를 짓누르던 삶의 멍에가 스르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증인 서명란에는 정자가 자신의 이름을 썼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회색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나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다. 저녁에 다들 집으로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내 목소리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딸은 약속이나 한 듯 상기된 얼굴로 거실에 모여 앉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번들거렸다. 서로를 견제하는 힐끔거림 속에서 오직 내 입술만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안방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와 내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자식들은 내 손에 들린 주머니를 보고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안에 집문서나 통장이 들어있으리라 짐작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가장 낡고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이 등줄기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잠시 떠올렸다. 시장의 비릿한 생선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벽의 차가운 공기 그 모든 풍경에 작별을 고했다. 내가 너희를 낳고 내 인생은 없었다. 나의 첫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식들은 무슨 서론인가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성민이 너 어릴 때 폐렴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한겨울에 너를 업고 병원으로 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제발 이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 달라고 내 목숨이라도 바칠 테니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성민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수진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분유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늘 설사를 했지.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며 내 건강을 살폈다. 조금이라도 진득해지면 기뻐서 울고 묽어지면 절망하며 밤을 새웠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혜주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키웠다. 내 청춘, 내 건강, 내 꿈 모든 걸 너희 이름 앞에 제물로 바쳤다.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 존재의 이유였으니까. 나는 너희가 어른이 되면 이 늙은 어미의 헌신을 알아주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줄 거라 믿었다. 내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내 어리석었던 믿음에 대한 마지막 조소를 보내는 떨림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했느냐? 나는 눈을 뜨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바로 쳐다봤다. 내 시선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너희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어미의 병상 앞에서 재산을 논했고 내 집을 어슬렁거리며 제 몫을 계산했다. 내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내 죽음으로 얻게 될 돈을 먼저 헤아렸다. 너희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곧 터질 복권 같은 것이었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요? 성민이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줄 기력도 이유도 없었다. 나는 품에서 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종이 뭉치로 향했다. 성민이가 가장 먼저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성민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든 혜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곧 그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회환원? 장학재단? 말도 안 돼.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생판 남 좋은 일 시키는데 다 내놓으세요. 수진이까지 서류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오빠 다 주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는 속셈이었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야? 나는 그들의 아비규환을 지켜보며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나의 마지막 결정을 선포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게 내 유언이다. 취소하세요.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이건 무효야.
성민이가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그의 눈은 탐욕이 좌절된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 이건 무효야. 그 시장 할망구가 옆에서 부추긴 거지. 당장 변호사 불러서. 혜주가 악을 쓰며 거실을 오갔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라며 서럽게 울부짖었다. 소용없다. 내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광기를 갈라놓았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들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다. 분노와 원망, 배신감이 뒤엉킨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게 박혔다. 성민이와 수진이는 서로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엄마 옆에서 알랑거리면서 오빠 목까지 다 뺏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 아니야? 뭐? 오빠랑 새언니가 대놓고 집문서, 통장 찾고 다니는 건 괜찮고? 위선 떨지 마. 그들은 나를 원망하다가 이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 추악한 다툼의 한가운데서 나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자 육신의 고통마저 희미해지는 듯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저주와도 같은 고함과 울음소리가 따라붙었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문을 닫고 나는 창가에 섰다. 어둠이 내린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늙고 병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20살 처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 비록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내 피와 땀은 이제 하이에나의 먹이가 아닌 어딘가에서 자라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터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내 고단했던 삶은 모두 보상받았다. 나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방문을 닫았다. 육중한 쇠문이 닫히는 것도 아닌데 낡은 나무문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 서로를 핥히는 저주 섞인 대화는 이제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웃집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통속극의 대사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음이 되어 귓가를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다. 나는 쿵, 쿵, 쿵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대신 내 심장이 아주 느리고 평온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그 텅 빈 자리가 오히려 가볍고 자유로웠다. 창가에 기대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자동차들이 붉은 꼬리등을 남기며 바삐 스쳐 지나갔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나처럼 자식이라는 이름의 허상에 평생을 바친 부모가 또 얼마나 될까? 나처럼 뒤늦게나마 그 굴레를 깨달은 이가 혹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은 이내 잔잔한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과거의 나 어리석었던 김영숙을 향한 연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의 소란이 차츰 잦아들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와 함께 해주의 악다구니가 들렸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들은 떠났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집안에는 탐욕의 잔해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남기고 간 폐허를 마주할 용기가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간 거실의 풍경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던져놓은 서류는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탁자 위의 찻잔은 엎어져 말라붙은 찬물이 흉한 얼룩을 남겼다. 소파 쿠션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마치 짐승들이 먹이를 두고 싸우다 떠난 자리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지저분하거나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오랫동안 내 집을 점령하고 있던 악몽 같은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만 같았다. 무대 장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배우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갔다. 며칠간 혜주가 어머니를 위한다며 사다 놓은 값비싼 유기농 식재료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다. 대신 냉장고 구석에서 말라비틀어져가는 무 조각과 대파를 꺼냈다. 그리고 찬장에서 가장 낡고 손때 묻은 양은 냄비를 꺼내 물을 받았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수백 번도 더 끓였던 멀건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였다. 보글보글 된장이 풀리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소독약 냄새와 자식들의 값싼 향수 냄새, 탐욕의 시큼한 냄새가 모두 그 된장 내음에 밀려나는 듯했다. 나는 밥솥에 남아있던 찬밥을 국에 말아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먹었다. 위암 말기 환자에게는 독이나 다름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았다. 한 숟갈 한 숟갈 넘길 때마다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내가 되찾은 나의 삶, 나의 시간을 맛보는 의식과도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다.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며 나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미련까지 함께 버렸다. 그리고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 집은 참 오래되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천장의 얼룩은 성민이가 어릴 적 장난감 총으로 물감을 쏘아 생긴 자국이었고 문지방의 흠집은 수진이가 세발자전거를 타다 낸 상처였다. 과거의 나는 그 흔적들을 보며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흐뭇해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 모든 흔적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엄마라는 역할에만 매몰되기 시작했던 시간의 증표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빛바랜 비단함이 있었다. 함을 열자 곱게 접힌 한복과 함께 낡은 사진첩 하나가 나왔다. 자식들의 앨범이 아닌 나의 앨범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에 내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내 옆에는 지금의 정자와 꼭 닮은 그러나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단발머리 소녀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우리는 학교 뒷산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 속에서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영수가 우리 나중에 어른 되면 꼭 기차 타고 동해 바다 보러 가자. 가서 제일 비싼 회도 사 먹고 밤새도록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사진 속 정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 약속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고 시장 좌판에 내 인생을 펼쳐놓는 동안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은 내 기억 저편으로 아득하게 밀려나 있었다. 자식들 방학 되면 계곡이며 바다며 데리고 다니느라 분주했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여행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 내게 쉼이란 자식들을 위한 다음 노동을 준비하는 대기 시간일 뿐이었다. 사진첩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내 얼굴들이 나타났다. 20살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들고 기뻐하던 모습. 24, 지금은 얼굴도 가물가물한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수줍게 볼을 붉히던 모습. 그 사진들 속에서 나는 울고 웃고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있었다. 온전한 김영숙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 아마도 성민 엄마, 수진 엄마로 불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내 이름 앞에 붙은 그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실은 내 삶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앨범을 덮고 전화기를 들었다. 정자에게 전화를 걸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정자야, 자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이 오냐 내가. 그 짐승 새끼들이 가만히 있디? 갔어. 아주 깨끗하게. 정자야.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내가 옛날에 말했던 동해 바다. 수화기 너머로 정자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려왔다. 잠시 후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가야지. 가고 말고. 우리 영숙이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내가 내일 당장 짐 싸서 갈게. 그놈의 시장 좌판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안 망해.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약속대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우리 집에 나타났다. 그녀는 집안의 어지러운 풍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방문을 열었다. 자,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진짜 내 것만 챙겨. 우리는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자식들이 사준 비싼 옷과 가방 대신 내가 시장에서 직접 끊어다 만든 몸빼 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챙겼다. 혜주가 사다 놓은 고급 화장품 대신 정자가 얼굴 트면 바르라며 던져주고 간 동백 기름 한 병을 챙겼다. 가족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대신 정자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짐은 단출했다. 한평생을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나 가벼웠다. 어쩌면 내 진짜 인생은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담기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봤던 김진우 변호사였다. 어쩐 일로?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김영숙 여사님께서 설립하신 장학재단의 첫 수혜자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후원 문의가 들어온 곳이 있어 긴급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학생의 서툰 손글씨로 쓰인 편지와 신상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여고생이라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내 눈에 박혔다. 얼굴도 모르는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 같은 아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겠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내 자식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 내 평생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자의 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쪽을 향해 달렸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고 푸른 산과 들이 나타났다.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마치 남의 몸을 빌려 입은 듯 고통과 나 사이에 얇은 막이 생긴 기분이었다. 우리는 굽이진 산길을 넘어 마침내 탁 트인 동의 바다에 도착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내 마른 뺨을 스쳤다. 철썩철썩 쉼없이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마치 내 고단했던 삶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곧장 바닷가로 나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발바닥에 와닿는 부드럽고 서늘한 감촉이 좋았다. 영수가 기억나냐? 우리 어릴 때 저 바위 뒤에서 소꿉 장난했잖아. 내가 엄마하고 내가 아빠하고. 정자가 저 멀리 보이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이 아련했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한참을 웃었다. 저녁에는 작은 횟집에 들어가 평생 먹어본 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회를 시켰다. 정자는 소주를 시켜놓고 나는 사이다를 잔에 채웠다. 영수가 내 인생을 위하여. 그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에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시집살이의 서름 장사하며 겪었던 고생, 자식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속상함. 그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마음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다 풀려나가는 듯 했다. 다음 날 새벽 정자가 나를 깨웠다. 일어나 해 뜨는 거 봐야지.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바닷가로 나갔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수평선 너머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다. 오직 파도 소리와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윽고 짙은 구름 사이로 눈부신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올랐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그 붉고 거대한 생명의 빛 앞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특별한 소원을 빌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을, 이 평화를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넣고 싶었다. 죽음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토록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한 땔감으로 살다 재가 되어 사라질 뻔했던 내 삶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성민이의 이름이 액정에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다. 그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지 혹은 끝까지 나를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삶의 주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시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몫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옆에 선 정자의 손을 잡았다. 정자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정자야, 고맙다. 고맙긴 뭐가. 이제 시작인데. 정자가 활짝 웃으며 내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갈 것이다. 정자와 함께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오늘 유언장을 썼다. 내 피와 땀이 밴 재산은 단 한 푼도 내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 돈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 세상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행복했다고 내 손으로 직접 써넣을 것이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미소 지었다. 영숙 씨처럼 당신의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